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선우 씨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MBC 라디오 이석훈의 브런치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 게스트로 출연을 하게 됐어요. MBC 라디오면 주파수가 어떻게 되죠? 서울 지역에서는 91.9MHz입니다. 제가 출연하는 시간은 11시 30분부터 30분 동안이고요. 코너명이 주말에 뭐 보지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주말 동안에 보면 좋을 컨텐츠들, 영화나 드라마, 책, 전시 등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 만드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돼서 다른 제안에 많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은 선우 씨가 망설이고 있을 때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 씨가 라디오 게스트 선배잖아요. 그러네요. 팟캐스트도 선배고 라디오 게스트도 선배입니다. 네, 별밤 게스트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좋은 경험이다. 말하기를 일로 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라디오 게스트 생활은 해봐야 된다라고 적극 추천을 해서 제 마음이 좀 움직였죠. 저는 팟캐스트는 구독을 하고 내가 관심 가는 주제를 찾아 듣는 조금은 독서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라디오는 환경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겟이 좀 달라요. 네. 그 타겟으로부터 오는 피드백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계속 하려면은 다양한 경험을 해두는 거는 좋을 것 같다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이 제안을 해주신 분이 브런치 카페 PD님이신 장수연 PD인데 굉장히 일을 잘하는 여성 PD님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라디오라는 매체가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익숙하게 좋아하던 그런 미디어이기도 해서 결국은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한 번 지금 방송이 나갔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는 시간에 마침 첫 방송이 시작돼서 좀 일부러 길을 돌아가면서 들었는데 저는 매일 얘기를 나누는 상대인데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뻐? 감사합니다. 지금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큰일이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의 가족이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새삼스럽게 참 말투도 단정하고 목소리가 예쁘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하는 어떤 활동보다 라디오를 좋아하세요. 효도한다 생각하고 잘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허위 매물을 팔았더라고요. 세간을 술렁이게 했던 이 스민장미 서사가 저는 이 조알람 제작진들이 한국 예능의 역사를 한 장을 쓰겠구나. 이거 굉장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리며 13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저는 21세기형 예능이 탄생했구나 싶었는데 90년대로 회귀한 듯한 매우 관습적인 결말로 끝이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나 하는 가능성이 살짝 엿보였는데 결국 결말은 좀 평범하게 끝이 났어요. 막 두근거리면서 기대하면서 보다가 결말에 실망을 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작진들이 점잖아요. 뒤통수를 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배신감을 느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럴 때랑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때 어떨 때 배신감이 더 크겠습니까? 두 번째죠. 후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12화의 모든 성장과 어떤 파급력은 절정을 맞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가 문 얘기를 했잖아요. 벽인 줄 알고 있던 것을 누군가가 문으로 그걸 열고 나갈 때 느껴지는 쾌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12화까지 이 조알람 짝짝짝 제작진이 만들어간 서사와 그것이 갖는 힘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 2월이죠. 페브ruary죠. 네. 1월은 제뉴어리? 네, 제뉴어리가 JANU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게 야누스의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누스는 문의 신이고 이 문은 양면을 가지고 있죠. 이 야누스의 얼굴이 양쪽으로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문이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바깥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문을 닫으면은 그 얼굴은 다시 안쪽을 향하게 되잖아요. 문은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고 이 예능 프로그램이 결국 문을 보여줬다가 꼭 닫는 걸로 끝이 나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 저것이 벽이 아니라 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화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저희가 44화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는 있지만 저희와 함께 웨이브를 단체 고소하실 분들은 W2 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동참 의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괘씸죄. 네. 저희가 이 결말이 참 별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이상한 편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했다라는 데 붕괴하면서 그날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웨이브 가만 안 둬! 막 이러면서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제가 평소에는 선생님한테 좀 더 힘차게 쳐라, 더 세게 공을 넘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날은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공이 빵빵 아주 힘차게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 너머편에서 저희의 경기를 지켜보시던 선배님이 다가오시더니 아유 폼이 너무 좋아졌어요. 많이 늘었어요. 이제 잘 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분노의 탁구인 줄도 모르고. 네. 하지만 우리의 탁구 생활에 이 빡침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말이죠. 네.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선우 씨가 이번에 라디오에 나가서 주말에 뭘 볼지에 대해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네. 제가 요즘 친구들 만나면 이거 봤냐고 너무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결국 하나씨에게도 영업에 성공을 하고 여둘톡의 화제로까지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랑 넘어가고 말았죠. 이번 주제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의 제목은 Let's Get Physical입니다. 이 노래들 아시려나요? Let's get physical, physical. 우리 어릴 때는 웬일이니 파리똥 뭐였죠 그게? Let me hear your body talk 그거죠. 네. 와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맞아요.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이라고 하는 곡이 마침 선우 씨가 라디오에 나가서 피지컬 백 영업을 했을 때 장수현 PD님이 이 곡을 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찰떡 같은 선곡이었죠. 너무 흥이 나더라고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45화 주제는 Let's Get Physical입니다. 톡깔 한번 하고 갈까요? 여, 둘, 톡톡톡톡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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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네, 피지컬이 주제라서 좀 더 힘을 실어서 파워를 외쳐보았습니다. 또 중간 설명 한번 하고 가자면 톡갈은 톡토로 갈기기의 줄임말입니다. 네. 피지컬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넷플릭스에서 기획하고 방영 중인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예요. 9화 동안에 걸쳐서 100명의 출연자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규칙의 게임들을 하면서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한 명에게는 우승 상금 3억 원이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억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상금도 정말 단위가 크고 그리고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100명의 출연자들이 아주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 혹은 운동을 취미로 하는 아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농부도 있고 산악구조대원도 있고 UDT 특공대 출신인 네. 분들도 있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한 분들이고 자기가 그 운동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이뤘다 이런 자신감이 강하신 분들이 모여서 겨루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통합한 서바이벌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우승을 차지한다라는 게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그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또 흥미로운 지점은 넷플릭스에서 기획하고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만든 제작사입니다. 제작사가 MBC예요. 그렇죠.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프로덕션과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믹스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재밌죠. 네. 전통적인 방송사인 MBC 안에 있는 프로덕션이 이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납품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공동 제작사로 이름을 올린 곳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또 만든 곳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감이 있어. 감이 뭔가 있어. 스타일에서 일관성이 느껴지죠. 맞아요. 저를 넘어가게 할 수밖에 없네요. 네. 피지컬 백이 요즘 어딜 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매거진 화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잡지사 스튜디오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과 뭐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를 하다가 피지컬백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메이크업 선생님 말이 이분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요즘 주변 여성들 사이에서 피지컬 백을 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뭔가 남성 취향의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그리고 그 여자들이 하나같이 다 여성 출연자들을 응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여성 출연자의 비중이 1대1, 그러니까 5대5는 아닙니다. 여성 출연자 비중은 더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광고라든가 얼핏 이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보신 분들은 이게 아주 남성향의 프로그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여성들이 좋아하는 근육 스타일, 슬림한데 예쁘게 근육이 붙은 정도를 여성들이 선호하고 근데 몸 만들기 위해서 너무 가버린 사람들이 몸을 막 우락부락하게 만드는 것은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게 일종의 통념이라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우 저렇게 너무 울퉁불퉁 우락부락한 건 싫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보시면은 그런 몸이 눈에 더 들어와서 그렇지 정말 다양한 몸이 이 피지컬 100에는 그야말로 100개의 다양한 몸이 출연합니다. 네. 처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스튜디오 안에 100개의 몸이 먼저 공간을 채우고 있어요. 출연자들이 입장을 하기 전에 그들의 토르소가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고상으로 이렇게 캐스트를 떠서 목부터 허리 정도까지 몸통 코어 부분만 그 사람의 몸을 그대로 떠서 만들어둔 석고상이 100개가 진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옛날의 그리스 시대 올림피아드 경기 같은 것을 많이 모티브로 가져왔나 봐요. 활을 쏘는 석고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처음 그 커다란 공간에 100개의 석고상이 놓여 있고 모두가 그 안에서 자신의 몸 석고상을 찾아갑니다. 네. 한 명 한 명씩 입장할 때마다 이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뭐 국가대표 선수면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있고 119 구조대이신 분들은 본인의 제복을 입고 있고 추성훈 씨 같은 분들은 수트를 입고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한 명씩 입장해서 자기 토르소를 찾아가서 옆에 섭니다. 그러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몸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죠. 여성들의 몸도 남성들과 똑같이 본떠져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브라를 착용한 모습 그대로 본을 떠서 일견 여성적인 몸, 남성적인 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여성들의 몸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옷을 입고 있는 외양은 매우 색깔이라든가 스타일도 아주 다르게 보이지만 그 석고상만을 보았을 때는 색깔도 없고 몸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수영장 가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복식에서 덧붙여진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남녀 차이가 아주 확연하기보다는 개인차가 오히려 그것을
스펙트럼을 넓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남성분들 중에서도 가슴이 굉장히 발달한 분들이 있고 여자분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 상체나 하체가 발달한 정도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피지컬 100에서 100명의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도 남녀차가 두드러진다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몸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복식의 차이도 있고 메이크업이나 머리 길이 이런 걸로는 사회적으로 이른바 남성적이라는 것, 여성적인 스타일이라는 것 이런 것을 더 분리를 강조하는 식으로 나아가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찻대고 포대고 이렇게 몸만 놓고 보면은 그 몸 사이의 차이가 성별을 떠나서 그게 더 다양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걸 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각자의 토르소를 찾아가서 그 앞에 섰는데 이제 환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커다란 공간에 다 왔는데 환복을 하러 탈의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고 갈아입죠. 네. 피지컬 100에는 따로 사회자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소리로 모든 디렉션들이 내려오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여자들은 조금 걱정되잖아요. 우리가 학교 때부터 체육 시간에는 옷 갈아입을 때 굉장히 막 조심하고 남녀가 섞여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여성들을 위한 탈의실이 따로 있지 않나? 이런 게 일단 굉장히 좀 흠칫하게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입고 온 옷을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요. 근데 그냥 남자들은 우통을 보여주고 여자들은 까만색 스포츠 브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어떤 성적인 대상화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이고 여자의 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리거나 숨기거나 뭐 엿봐야 될 어떤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정말 어디에나 그 피핑탐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선녀라든가 여신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는 장면을 훔쳐보고 옷을 숨긴다거나 해서 뭐 승천을 못하고 이런 이야기 모티브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를테면은 포식자와 대상처럼 마치 여성은 시선으로부터도 그 대상이 되고 또는 보호되어야 하고 이런 식의 여러 문화적인 것들이 겹겹이 쌓여있던 그 몸에서 그거를 갑자기 일순간에 깨어버리는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점이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맞아요. 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 프로를 좀 계속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그런 장치를 참 설계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석고상에 색깔이 없고 성적인 특징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의 음험함도 없이 훌렁훌렁 옷을 갈아입고 이런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1회 시작해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다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게 차근차근 학습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몸만 훑는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다 훑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들이 온통 훑어댑니다. 남자들도 서로 몸을 너무 평가하고 또 감탄하고 어떻게 잘 발달된 근육을 보면은 그것을 너무 뭐랄까 찬사를 보내죠. 그리고 압도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뭔가 평소에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을 좀 뒤집는 어떤 전복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복하는 그 옷은 몸을 움직이기 편한 스포츠웨어긴 하겠죠. 근데 색깔이 이른바 국방색이라는 카키색의 군인들이 그 안에 입는 네이 같은 색깔이죠. 그게 슬리브리스 형태도 있고 반팔의 형태도 있고 반바지 그것을 개인별로 선택할 수는 있는데 여성의 옷이라고 해서 다트가 막 허리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점점 더 비슷비슷해 보이게 만들죠. 네. 그러면서 처음에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들을 입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갑자기 약간 일률적으로 노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의상을 담당한 분이 기생충 의상 감독이시라면서요? 네, 스태프들이 다 화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 담당하신 분은 오징어 게임 음악에 참여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작가분들이 강철 부대, 쇼미더머니
고등 래퍼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 작가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작가들이 사람들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까지 막 대본을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본을 쓰고 그리고 여러 게임을 어떻게 배치해야 이게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에도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스태프들이 찰져요. 잘해요. 아주 흥미롭게 한순간도 약간 방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차근차근 뭔가를 쌓아 나갑니다. 네. 말려들 수밖에 없죠. 아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오징어 게임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세트장 자체가 이거 정말 체육판 오징어 게임이구나 라는 얘기를 출연자들도 그 무대에 서서 그런 언급을 하죠. 그리고 안전을 위한 운영 요원들이 입고 있는 복장도 굉장히 오징어 게임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또 몇 명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게임의 규칙이라든가 아까 사회자가 없이 왜 우리가 에어올 얘기할 때 할 9000,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왔던 컴퓨터 이런 얘기도 했는데 타오르는 눈동자 같은 곳이 스크린에 나오면서 음성으로 지령만 나오죠. 그러면서 게임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많은 부분이 오징어 게임에서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런 무대나 세트, 게임 디자인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지죠. 저희는 이 시리즈를 4회까지 지금 봤는데요. 네. 9회까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저희가 조알람 짝짝짝을 매우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3회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시리즈도 우리는 지금 4회까지 봤지만 그 이후에 매우 눈살이 찌푸려지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4회까지 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어떤 신선함 네. 그리고 생각의 틀을 깨워주는 부분은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응원하는 여성 출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여라도 회차가 더 진행되면서 탈락되기 전에 좀 더 많은 톡토로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같이 응원하는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소개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까 게임 디자인도 참 잘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게임이 정말 허를 찌릅니다. 네. 50명을 떨어뜨리는 1대1 매치에 가기 전에 전 단계로 거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게임의 상대를 정하고 게임을 할 경기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말하자면 선경기 같은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워밍업 게임이 종목이 정말 허를 찌릅니다. 매달리기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스튜디오에 출연자들이 들어올 때 일단 이게 몸으로 하는 어떤 승부이기 때문에 덩치가 큰 사람들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섰을 때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죠. 와, 저 사람 못 이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수군거리고요. 그렇죠. 막 몸무게가 막 130kg 나가는 분들도 있고 막 키가 2m 되는 선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위압감을 느끼면서 좀 피하고 싶다. 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을 때 공개된 첫 경기가 오래 매달리기인 거예요. 선우 씨는 매달리기 잘했나요? 저는 만점은 받았어요. 그럼 되게 잘하는 거네요. 되게 잘하는 건가? 되게 잘하는 거죠. 저는 빵초입니다. 저는 체력장 1급 아니면 특급이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아주 점수가 잘 나올 때는 오래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통과였기 때문에 그게 면제될 정도로 다 점수가 고르게 좋았어요.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전교에서 가장 잘 던질 정도로 잘 던졌고 멀리뛰기 같은 것도 아주 잘했고 그랬는데도 저는 매달리기가 0초였어요. 네. 매달리기는 약간 악으로 깡으로 정신적으로 하는 종목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매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좀 슬림한 체형을 가진 친구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체격도 중요하죠. 일단 뭐 다른 근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기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울 만큼 체격이 크다고 하면 매달리기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올해 매달리기 종목에서도 그런 광경이 처음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이 제작진들 사악해. 투자도 많이 한 것 같아. 이 스테이지에
일단 두 팀으로 나누기 때문에 50명이 자신이 제비뽑기에서 선택된 숫자 위에 서 있죠. 매달리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빙 위에서부터 매달리기 철봉이 내려오죠. 그리고 특별한 설명이 없이 아주 빠르게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잠시 후부터 그 세트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올라가는 데다가 너무 놀랍게 저희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스릴을 더 넘치게 하기도 하는 어떤 장치가 또 밑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로서는 매달리기? 여기 이게 내려와? 매달렸어. 밑에는 저렇게 돼? 이게 기절초풍할 노릇인 거죠. 이 참가자들이 운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지만 아마 이 세트장에서 이 촬영의 상황 속에서는 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세팅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에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겠구나. 이 첫 번째 경기만으로도 그 세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구력도 있을 테고 근력이나 깡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선우 씨 얘기한 것처럼 멘탈 관리, 그 심리전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아주 다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 능력, 강한 피지컬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요구하는 게임들을 설계하고 배치를 하면서 특히 첫 게임에서 모두의 예상을 좀 뒤엎는 그런 반전을 노렸다는 게 저희가 제작진의 영리함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처음 시작하면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은 15분 이상이나 버티죠. 그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있을 때는 오래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하면 엄청난 고역일 거예요. 그 겨드랑이 같은 부분을 한쪽은 둥근 철봉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각진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팔을 걸고 자기 몸을 허공에 띄우고 있다면은 그 철봉에 맞닿은 살이 쓸리는 것, 계속해서 그 자기 몸무게만큼이나 세게 자신의 몸을 누르고 있다는 게 15분 이상 반복된다는 거는 엄청난 고통이겠죠. 피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는 그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그것의 싸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톡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네, 잘 참는다 이런 정도이지 왜 어떤 프로그램은 볼 때 그냥 심적으로든 굉장히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보겠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스포츠입니다. 그렇게까지나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씩 보면서 본인 몸에 그 부위가 똑같이 아픈 것 같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그 겨드랑이가 아프고 여기 팔이 눌리는 저 사람이 지금 다 앓고 있는 저 부위가 아파라고 얘기를 해서 역시 민감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참을 만한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팀 50명 중에 맨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매우 유명한 분이죠. 체조 선수 양학선 선수입니다. 네. 양학선 선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여유롭게 보이긴 하지만 체조 선수는 매달리기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서 국가대표고 체조 선수가 여기서 1위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겉에서 봐서는 사람들이 너무 초연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고 맨 마지막 2명까지 갑니다. 2명 중에 1명은 UDT 출신의 참가자이고요. 그 둘 중에 1명이 결국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자마자 연출 장옥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장옥이! 너 뭐야! 이런 느낌이 들죠. 어떻게 여기서 끊을 수가 있어. 네, 승부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누군가가 졌어 하는 순간에 끝내버리는 거죠. 피지컬 100은요. 서바이벌계의 더글로리입니다. 이 1편이 끝나면 2편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그야말로 이 클리프 행어가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서 맞아요. 끝나는데 딱 그 편집점이 너무 소름 끼치기 때문에 이게 2편, 3편, 4편 다 그렇거든요. 근데 선우 씨가 이 PD의 전직이 뭔지를 알아봤잖아요. 네. 이 장옥이 PD님이 MBC 다큐멘터리 팀 출신이고요. PD 수첩 연출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뭔가 긴박함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가장 궁금한 부분에서 끊는 그런 편집의 기술. 사악합니다. 저희 이 피지컬 백을 집에서 무슨 일을 마치고 나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봤는데 제가 몇 번이나 장국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너무 귀가 아팠어요. 자, 첫 번째 게임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게임이 이어지는데 여기 출연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네. 스튜디오에 처음 모여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부터 이미 우리도 얼굴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양학선 선수,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죠. 그리고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추성훈 씨도 나오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야구를 좋아해서 니퍼트, 두산의 전설적인 외국인 투수 니퍼트 나오시고, 그리고 운동 유튜버로 많이들 알고 계실 심으뜸 씨도 나오고요. 그리고 최현미 선수라고 여자 복싱 패더급 챔피언인데 이분이 진 적이 없다라는 걸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5전이면 14승 1무 이런 분이에요. 그 따은 머리 블레이드 헤어로 유명한 분인데 저희도 나이키 나오시고. 행사에서 한번 뵙지 않았나요? 맞아요. 실물로. 체격이 너무 탄탄해 보여가지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랬죠. 그리고 또 특전사 출신의 인플루언서로 유명하신 뭐 에이전트 H 이런 분들도 나오고 뭐 보디빌딩 대회에서 숱한 우승자들 그리고 좋아하면 울리는 짝짝짝에도 출연했던 호주 타잔 여행 유튜버. 네. 그리고 운동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여러 분들이 나오죠. 자동차 딜러도 나오고 요식업계 CEO도 나오고. 근데 그 소개를 할 때 저는 신기했던 게 왜 모든 사람들이 17년 차지? 17년이 계속 이상하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떤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17대 1로 싸울 때 이럴 때도 1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분들이 많고 양학선 씨가 그런 말 하죠. 저는 이 매달리기에 꼭 이겨야 돼요. 제가 21년 동안 매달리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해도 놀라울 만한 기간을 그 종목을 위해서 바쳐온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해온 분들이고 그래서 뭔가 공유하는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 토르소 옆에 섰을 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보다 훨씬 더 자기 몸을 뭔가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뽐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해왔어.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해왔고 내 몸은 그 결과물이야.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또 재밌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승부에서 지면 자신의 트루소를 망치로 깨고 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우리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저는 제 몸을 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의 상징 같은 것을 자기 손으로 부숴야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순간이 되게 좀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좀 패배를 시인하고 자신을 더 갈고 닦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는 그런 굉장한 농도가 짙은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접전들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패배했을 때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데 이 사람은 얼마나 또 마음이 부글거리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석고상을 깨면서 심기일전하기도 하겠지만 이 끌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이 맞아요.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그 순간에. 첫 번째 경기가 허를 찌르는 매달리기였고 두 번째 경기라고 해서 이름이 있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공뺏기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공뺏기는 두 군데의 경기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경기장이 아까 쌤이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베네핏이 있는 사람이. 한쪽은
여러 그물이라든가 미끄럼틀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높낮이 단차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도망 다닐 수가 있게 돼 있죠. 민첩성이라든가 순간적인 전환 같은 거, 재치 있음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쪽이 A 세트라고 한다면 B 세트는 씨름판 같은 데인데 물을 채워놨다고 생각하면 되죠. 육체 격돌이죠. 좀 고전적인 격투기장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이게 물이 모래주머니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 물 웅덩이가 약간 흙탕물 같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물에 사람을 매다 꽂고 그러면 물이 이제 철벅이고 엄청나게 튀잖아요. 그것 자체가 약간 아드레날린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맞아요. 각 경기마다 자신의 체력적 특성과 그것을 잘 살린 경기들이 때때로 나오고 어떤 경기는 또 약간 맥없이 지나가기도 하죠. 3분이 진행되는데 이 3분 동안 온갖 드라마가 다 만들어집니다. 매달리기에서 상대를 지목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와 겨룰지를 지목도 하고 경기장도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대비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기고 싶을 거고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고르는 게 이 게임에서 유리하겠죠. 근데 그랬을 때도 정말 턱없이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사람, 내지는 여성, 내지는 약체로 판단되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쉽게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반면에 뭔가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어려운 상대지만 이 사람과 겨뤄보고 싶다. 내지는 나보다 훨씬 체구가 크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반전이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고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의 내용으로 이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은 상대방의 어떤 특질을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고른다고 해서 경기가 그렇게 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반전이 들어서 일어나죠. 저 사람은 체구가 아주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스피드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빠르게 공을 선점해서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을 지치게 하면 나에게 승산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체격이 크면서도 빠른 사람일 때 너무나 위협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첫 전략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을 때 빨리 그 위기를 임기응변으로 다른 걸 구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서 이기는 사람도 있죠. 맞아요. 자기보다 약자나 여성을 지목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비호감인 분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참 멋있는 분이 있었죠. 사전 경기 매달리기에서 전체 4위를 차지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죠. 누구든 골라서 조금은 쉽게 시합을 풀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였는데 1위부터 지목을 하니까 네 번째로 지목을 하니까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선수도 워낙 많고 그렇죠. 상대가 많이 남아 있을 때였죠. 이분이 선택을 할 때는. 근데 이분이 뚜벅뚜벅 걸어서 누군가의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참가자들이 다 같이 우와 이러고 막 환성이 터져요. 그분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추성훈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택한 분은 신동국이라는 자신도 격투기 선수인 분인데 존경하는 선배님과 한번 겨뤄보고 싶다고 가서 시합을 청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승부를 벌일 때도 우리 공은 여기 두고 한번 격투기 룰로 싸워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추성훈 선수와의 게임이 벌어지는데 출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돈 주고 봐야 돼. 그리고 이 신동국 씨가 약간 뒷걸음질을 치다가 거기 있는 구조물에 발이 걸려서 휘청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전의 다른 경기들과 비교하자면 상대가 지금 약점을 보인 거기 때문에 급습할 수 있는 때잖아요. 근데 추성훈 씨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자신도 뒷걸음질 쳐서 오면서 손으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죠. 내가 너의 지금
균형이 흔들렸을 때 공격하지 않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을 서술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신사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여성 대 여성으로 경기를 할 때도 이런 장면일 때 숙녀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예의 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성중립적인 단어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네, 페어플레이를 했다 이 정도로밖에는 말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성들끼리 시합을 하면서도 정말 서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받아들이고 겨루고 또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멋진 장면을 목격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레슬러인 장은시 선수와 군인 출신인 깡미 씨가 싸웠을 때 그때 둘이 정말 악착같이 승부를 보고 나서 결국은 결과가 나왔을 때 서로 끌어안고 뒹굴잖아요.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맞잡고 껴안죠. 근데 승부 결과가 어찌 되었든 좋은 승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승패의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그 표정은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게 스포츠의 정말 아름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1대1 시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피지컬 100에서 어떤 기존 스포츠의 규칙을 다 해체해버리고 그냥 알아서 싸워라. 뭐든 할 수 있다. 라고 설정을 해놓은 속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스포츠맨십을 지켜가면서 예의 있게 멋있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합들을 볼 때 논란이 되었던 남성 격투기 선수가 여성 보디빌더, 자기랑 종목도 전혀 다르고 성별도 다른 여성을 지목해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쾌함, 기분 나쁨. 그것 때문에 아주 글로벌하게 비겁자라고 엄청 야유를 퍼붓는다면서요. 그런 경기와 너무 대비가 되어서 사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이런 경기는 정말 졸렬하다. 별로다. 다른 멋진 여러 개의 경기들이 말없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추성훈 선수도 그 신동국 씨와 경기를 할 때 자신의 경력이나 인지도나 여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도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나중에는 옷을 벗어서 던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런 장면을 볼 때 내가 너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어 라고 깐죽거리는 그런 인간들이 정말 졸렬하게 보이죠. 맞아요. 그 논란이 되었던 문제의 선수는 사실 경기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매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자신과 붙게 되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런 게 스포츠 정신이잖아요. 경기를 보다가 또 아주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아주 체구가 큰 분과 대결을 했던 좀 가녀린 체형의 모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아마 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벽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슬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정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나를 상대해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겨도 정말 멋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겨도 욕을 처먹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원픽. 드디어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일까요? 너무 멋있어. 장은실 선수를 여러분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레슬링계의 김연아, 레슬링계의 슬기. 실제로 김연아 선수랑 얼굴이 닮았어요. 쌍꺼풀이 없는 눈과 좀 담백한 인상이 닮았고 좀 성격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자신이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는 데서 보여지는 어떤 반응 같은 데서 이 사람의 좀
좋은 방식으로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성격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승부욕이 강한데 뭔가 너무 생각이 많지 않고 해보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좀 산뜻함? 그런 태도가 너무 매력적인 운동선수입니다. 장은실 선수가 화면에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펴고 상반신이 딱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연사로 사진을 어찌나 많이 찍었던지 다음날 폰을 열어봤더니 장은실 씨 그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체격이 굉장히 당당하고 그리고 레슬링이라는 경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정말 1대1로 붙었을 때 원초적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터득하는 경기이구나. 이런 게 너무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보여져요. 자신의 팔다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게 진짜 너무 위력적이더라고요. 특히나 두 번째 공뺏기의 경우에는 레슬링이 진짜 강하게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레슬링의 특장점 같은 게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이 몸 쓰는 사람들, 이 피지컬이 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특유의 물론 이렇게 흑백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 비교적 건강한 단순성 같은 게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는 데 아주 큰 쾌감이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김연아 선수한테 스트레칭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하면은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지. 근데 다른 어떤 미묘한 심리극이라든가 이런 데서 복잡한 사람의 감정, 거기서 나오는 어떤 세련되고 가슴을 적시는 대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툭툭 내뱉는 말들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것들이 실려있는 단순한 말들이나 어떤 응원, 괴성, 포효 이런 것들이 아주 머릿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진은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교한 게임과 진행 속에서 벌어지는 이 단순한 사람들의 미덕이 돋보여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다른 재미를 줍니다. 맞아요. 이 운동 선수들의 어떤 건강한 단순미라는 것이 장은실 선수의 삼각근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장은실 선수는 키가 172에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들고 돌리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사진이 많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광희 씨를 한번 뱅글뱅글 돌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 출연자들도 저희는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심으뜸씨 코로나 시절에 집에서 홈트해야 할 때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정말 운동 전문가고 데드리프트 같은 거 진짜 무거운 거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여성이 출연한다고 할 때 꼭 여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걸 다 지우는 그런 압박이 또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심으뜸 씨는 말하자면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 사랑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고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승부욕이 있고 리더십도 뛰어난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요. 그리고 매달리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순위가 높았잖아요. 근력으로 승부를 벌이면 이 사람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 팔을 그 구조물 사이에 끼워 넣으면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그런 승부근성 같은 거를 보여줄 때 다시 한번 너무 멋지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조별 미션이 시작됐을 때 각 조마다 자신이 소속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리본을 묶어야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팔뚝이나 뭐 손목이나 이런데 그 리본을 묶고 있는데 저는 심으뜸 씨가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그거를 머리띠로 리본을 해서 묶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장면도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고 굉장히 자기답게 정말 자기다운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응원하고 있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왜 경영에 관련한 책들을 봐도 기업 운영에 대한 그런 책들을 봐도 다양성을 계속해서 더 장려하는 게 그 집단에 결국은 더 강함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처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 다양성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지 않고 열려있는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게 그 집단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별에 대한 압박감도 그렇고
몸이란 어떠해야 한다, 쌤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심으뜸 씨와 장은실 씨만 보더라도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언급하고 싶은 분이 황빈여울 씨입니다. 이분은 매달리기 순위 굉장히 높았죠. 맞아요. 네. 3등, 그 조에서 3등을 했죠. 이분이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인데 크로스핏은 좀 아마추어들의 취미 운동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격렬하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수분들이 여기 많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크로스핏을 같이 하는 선수 몇 명이서 물구나무를 서서 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일렬로. 근데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해요. 그러니까 크로스핏이 되게 온몸의 근육을 링크되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말 코어가 강하고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런 운동인 거죠. 그래서 여자 크로스핏 선수가 어떤 식으로 자기 몸을 쓰는구나, 어떤 근육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이분을 통해서 저는 새로 발견하면서 너무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을 틀어놨다가 거기에서 영동군청의 여성 씨름부 네네. 선수들이 나왔잖아요. 아우, 너무 멋있었죠. 네, 그 또 선수들이 신영 씨를 또 먼저 맞아요. 들으셨죠. 좀 들어줘야 돼,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작은 김신영 씨 옆에 커다란 씨름부 여성 선수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왜 우리가 슬램덩크 포스터 같은 거 보면 얘네가 187, 188, 197 이렇대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우람함을 보면서 커다란 나무 볼 때처럼 좀 즐거워하잖아요. 앞에 송태섭이 있고 168. 근데 그렇게 듬직한 체구의 여성들이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디아나 여신들 같다. 정말 그런 당당함 같은 게 우리의 미감을 계속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박민지 선수가 맞아요. 씨름 선수로 또 피지컬 100에 등장을 하죠. 아주 당당한 체격을 가진 분입니다. 네. 그리고 복싱하는 신보미래 선수도 굉장히 승부욕 강하고 너무 멋있고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이 사람 응원하고 싶어 이런 여성 선수들 아주 많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를 메이크업 해주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님도 장은실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선우 씨가 라디오 갔을 때 이석훈 씨도 네. 장은실 씨 응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석훈 씨께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장은실 선수를 지켜봤대요. 그래서 이번 피지컬 100에서도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슬램덩크를 보고 아주 흥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도 아주 흥겨웠거든요. 근데 피지컬 100을 함께 보면서 소리 지르고 집에서 다음 회를 기다리고 또 여지없이 그 회가 끝날 때는 장호기!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활력이 생겼어요. 우리가 조알람 짝짝짝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스윙을 했더니 칭찬을 받는 것처럼 어떤 활력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조금 더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잖아요. 네. 요즘 좀 있으면 봄도 다가오고 살짝 늘어지는 것 같은데 기분 좋은 활력을 전해줄 수 있는 뭐가 없나 싶을 때 피지컬 100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물론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여성 출연자의 수도 그렇고 비중 있게 제대로 여성들을 주목해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운동하는 여성들, 강한 여성들, 지지 않는 여성들을 발견할 때 느끼는 쾌감과 영감은 아주 큽니다. 그거를 어떤 다른 이유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지컬 100은 12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OTT 서비스에서 방송되는 것이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사실 좀 순화되지 않은 욕설이 그대로 내보이는 게 좀 심한 편입니다. 맞아요. 12세 관람가이기에는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자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토토로 분들이 계시다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과되지 않은 욕이 불필요하게 조금 많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과격하게 다투면서 벌이는 어떤 싸움의 그런 강도도 높은 편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욕 같은 것은 약간 삐처리를 하거나 어떻게 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희도 보면서 들기는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광고와 사연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너무나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디카프 워크룸에 주문이 너무 폭주해가지고 품절이 되어서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주문이 오픈된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7시에 주문해야지라고 생각해놓고 잠깐 딴 생각을 하고 그게 지나가 버린 거죠. 네. 20분 만에 모든 것이 품절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0분 만에 품절이 될 정도로 톡토로들의 구매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저희도 못 꼈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광고를 하기 전에 그 로스팅하는 작업실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인터뷰도 하고 이 로스팅 기계의 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계속 품절이 되는 것보다는 이러저러하게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래서 대비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텐데도 너무 폭주해버린 거죠. 네. 네, 지금 저희처럼 놓치신 분들도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재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백반집에서 선우 씨는 순두부찌개, 저는 동태찌개를 먹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라고 선우 씨가 얘기했는데 나는 디카페인을 못 사서 나는 못 마시겠다 했는데 집에 갔더니 택배가 와 있었죠. 네, 저희가 주문에 실패했다고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마침 취소건이 생겨서 그 분량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사이좋게 커피 잘 마셨습니다, 오늘도. 네,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희끈의 농장에서도 레드향 주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고 인증 올려주시고요. 콜라비도 여둘톡 듣고 처음으로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근데 워낙에 주문이 열렸다가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문 놓칠 때가 있는데 희끈의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새로운 농작물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요새 레드향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철따라 같은 곳에서 산 어떤 품목을 드시고 계신 거를 인증을 이곳저곳에서 해주실 때 정말 묘하게 동기화가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재밌습니다. 네. 진 선배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아진의 진 선배님이죠. 안녕하세요. 진 선배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살래, 하와이에서 살래 물음에 1초의 망설임 없이 아이슬란드라 답하는 제게 여둘톡 43화 겨울 한담편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여둘톡을 들으며 크림 파스타에 직접 만든 콜라비 피클을 아작아작 먹고 있었으니 말 다했죠. 괄호 열고 콜라비는 정말 식감과 맛이 산뜻해요. 전 피클을 담가 그 분홍빛깔 피클물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산책길 군데군데에 내 맘대로 내 나무를 찜해두고 계절마다의 변화를 살핀다거나 전영애 교수님의 다큐 인사이드 편은 어른의 얼굴과 말이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겨울 한담에 겨울 동해바다가 빠져있어 살짝 서운했네요. 쨍한 공기와 푸른 바다, 세찬 파도 소리, 여기에 겨울에 한창 맛이 오르는 다양한 해산물을 접할 수 있기에 아이슬란드 파인 저는 겨울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해로 차를 몬답니다. 배경음악은 고래사냥, 꼭 송창식 버전으로. 어제는 입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절기보다 며칠 앞서 봄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남 갔던 제비로부터가 아니라 3주 전쯤 진행했던 해화연. 네, 43화 오프닝 때 황선우 작가가 이야기했던 계절을 즐기는 꽃꽂이 모임이지요. 에서 겨울을 표현하고 싶어 꽂아둔 마른 가지에서 노란 개나리꽃이 피어난 걸 접하면서요. 계절의 힘은 이렇게 강하네요. 생명이 다한 듯했던 메마른 가지에도 꽃은, 봄은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톡토로 여러분 모두에게 개나리 개화 소식을 알리며 입춘 대길 건양다경 입춘첩을 대신합니다. 참,
해화연은 정식 공간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인들 중심으로 진행될 듯해요. 꽃을 만지며 계절을 즐기고 싶은 톡토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꼭 알려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네. 이 진 선배가 언급한 마른 가지는 저는 실물을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저와는 구면인 마른 가지예요. 근데 정말 어떻게 봐도 죽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노랗게 말라 비틀어진 가지였는데 아니 그렇게 꽂혀 있다가 꽃을 피웠다는 게 너무 놀랍고 반가운 거예요. 그러게요. 꽃을 피우는 거는 식물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틔워내는 것인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죽은 듯 보였던 가지에서 샛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게 알록달록 다채로운 꽃들 사이에 하나의 마른 줄기가 더해졌을 때 뭔가 약간의 그 발랄함을 눌러주는 조금의 쓸쓸함을 더해서 멋있어지는 그런 아취도 있었는데 거기서 꽃이 폈다고 하니까 아, 정말 계절은 너무 신비롭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어제 마침 저희가 수 선배, 진 선배와 만났습니다. 어제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 집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고 추모를 하러 가고 싶기도 했는데 그 즈음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게 마음의 비처럼 남아 있었고 그때는 제가 감정적으로도 그걸 다스리기가 참 힘든 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감정이 정리된 것도 아니지만 어제는 100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맞아서 참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광화문역에서 추모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커다란 멀티비전이나 행사를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철책으로 다 싸고 수없이 많은 경찰 병력으로 둘러싸서 정말 한 몇십 명밖에 못 들어가게 자리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세종대로 한가운데에는 저는 예전에 그 동네에 살았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지겹도록 봤던 풍경인데 차벽으로 경찰 버스들이 쫙 대져 있고 아 정말 이태원 참사 그날 10월 29일에는 이 경찰들은 다 어디에 동원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의 그 명백하게 행사를 회방 놓는 것이었어요. 이 경찰들이 시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정권을 보위하는데 계속 쓰이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주최 측에서 마이크로 여기서는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 시청 쪽으로 옮겨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는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시청 쪽으로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손에 피켓을 들고 비정식적인 행진처럼 걸어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사람들의 집회나 온갖 집회들이 다 엉겨 있었는데 그 속에서 저희는 울었습니다. 특히나 앞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 유족들 중에 159번째 희생자의 어머니께서 발언을 하실 때 저희 넷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159번째 마지막 희생자는 이태원 참사 당일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지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16살 아이의 어머니가 그 사이에 얼마나 수많은 감정적인 파고가 있었을까요? 근데 마이크 앞에서 어렸을 때 아이가 아팠을 때 계속 달래주고 이제 늠름한 형아가 되려면은 이건 거쳐가는 과정인 거야 라고 간호를 해주었던 그 아이가 16살에 이태원에 갔다가 자기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 이후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완전히 벽을 치고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눈빛을 들여다봐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단 한 번 속내를 내비친 게 나는 이제 내 속 이야기를 할 친구가 아무도 없어. 그 얘기를 듣고 아이의 그 텅 빈 눈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이는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자신의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위험한 것도 아니고 어느 거리에 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왔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 텐데 국가는 이들을 반체제 인사처럼 반체제 인사 그룹처럼 묶어버리고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힘이 들까요? 맞아요. 어제 저희가 추모 집회에 나갔던 것도 그분들에게 듣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거를 인원수로서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유가족들의 발언을 듣고 박수도 쳐드리고 같이 피켓도 들고 걷고 했던 것이죠. 시청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 광화문에서 먼저 모였을 때 커다란 모니터에서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그들의 사진 그리고 영상을 편집한 화면이 송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선체로 그것을 한참 동안 같이 봤어요.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영상이나 사진이 나오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영상 원본의 소리가 켜져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충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리가 안 들리게 뮤트 처리가 됐으면 더 영상을 보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 켜진 소리 속에서 그분들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부르면 대답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 생생한 소리가 마치 소음처럼 음악과 섞여서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들의 살아있었던 생생한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소리가 필요한 거였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느꼈어요. 유가족분들의 발언을 듣기 위해 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다른 시민들로부터 욕도 먹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가족을 잃고 이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외치고 있고 그것을 헛된 외침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고 싶어서 가서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거기다 갑자기 이상한 공격의 표적이 되어버리기도 한 유가족들은 100일을 맞아서 어제 녹사평역에서부터 영정 사진을 들고 걸어서 시청까지 와서 시청 앞에 영정 사진이 있는 분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경찰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한 분이 실신해서 실려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시청 앞에 한쪽에 만든 그 분향소가 참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약간은 임시적인 자재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둔 곳이었는데 그것조차 서울시청에서 철거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 그 시청 앞에 분향소에서 헌화를 하고 유가족분들에게 사실 뭔가 인사를 건네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어서 그냥 꾸벅하고 고개 숙이는 인사만 해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시청 건물에는 아주 커다랗게 새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약자와 더 가까이 동행하는 서울 이런 문구가 써 있는데 참 너무 가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헛된 말처럼 진정성이 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씁쓸함을 느끼고 돌아온 어제였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울컥해져가지고 잠깐 끊고 돌아왔습니다. 늘트르님의 댓글입니다.
올해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같이 상의해서 취업 목적의 학교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저는 아이를 잘못된 길에 밀어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붙잡히고 말았어요.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렇지 합니다. 우리는 결국 선택한 것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는 게 맞다고. 가보자고. 다시 뒤를 돌아보고 싶어지면 가지 않은 그 길에게 안녕 잘 가 하고 앞으로 돌아서 걸어보려 합니다. 우리 아이 손 꼭 잡고요. 에고 또 눈물이 점점점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릴트르님, 아이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아이는 그 길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갈 거고 그 길이 잘못됐다 싶으면 언젠가 자기가 다시 다른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든 선택해서 나아가 보지 않으면 그 길이 자기에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조차 없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다리다다다다 님께서 저는 은평구 은토로입니다. 은토로님이시네요. 저희가 네. 지난번 선택과 집중에서 제일 앞에 고민 사연을 읽어드렸던 맞습니다. 이번 화에 스민장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출근길에 기분 좋게 여둘톡을 들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나온 후 익숙한 사연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기묘한 기분으로 들어보니 제가 4개월 전에 보냈던 일정 관리 방법을 물어보는 사연이었어요. 사실 4개월 전에 그 사연을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에도 이게 맞나? 이 질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연을 쓰던 저를 지켜보며 예리한 축구 중계를 하듯이 저에게 필요한 답변을 해주신 두 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출근길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데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도 메모장으로 일정 관리를 합니다. 사실 회사 업무는 널널해서 정리가 필요 없고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업무 외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엄청난 하고제비랍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낸 일 때문에 즐거움과 보람도 느끼지만 가끔은 번아웃이 찾아오곤 합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초반 분주한 양자경의 모습을 보며 펑펑 울었던 것도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메모장에 정리해야만 기억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다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정은 1개의 꼭 해야 할 일들과 9개의 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땐 꼭 해야 할 1개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에 진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들을 계획합니다. 시험 기간에 책상을 치우고 방을 치우는 것처럼요.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일정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삶에 약간의 여백이 생기니 진짜 저를 위한 것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둘톡에서 제 사연이 다른 시선으로 풀이되는 것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여둘톡을 빠지지 않고 들으며 배운 것을 저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화 나오는 얘기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볶아치지 말자. 오늘 선택과 집중편을 들으면서도 더 나은 선택이 있을 거라 믿으며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조금 더 힘을 빼고 씩씩하고 심플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길게 사연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에 긴 글을 써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아주 호방한 후원금도 쏘셨습니다. 저희가 좀 시차를 두고 이 고민 사연을 소개했더니 은토로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미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서 은토로님은 진정한 톡토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철 방송을 미루지 않고 매주 들으신 게 좋은 방식으로 저희가 의도했던 방식으로 적용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따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오늘 방송 듣기 전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하나 작가님, 정체가 뭡니까?
슬램덩크 시작 장면부터 카메라 앵글까지 알려주시며 얘기해주니까 슬램덩크 만화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슬램덩크에 대한 향수가 막 생겨나는 기현상. 얼마 전 마트에서는 40평생 처음으로 콜라비를 사기도 했어요. 10살 아들이 보라색 울퉁불퉁한 공 같은 콜라비를 가리키며 엄마 이거 먹는 거야? 묻길래 그렇대 엄마도 처음 사봐. 그러곤 요즘 매일 아침마다 사과와 함께 아삭아삭 먹고 있어요. 예전에 하나 작가님은 제주도에 가서도 귤을 팔 사람이라고 했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덕분에 새로운 채소도 접하고 보고 싶은 영화 리스트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언제나 유쾌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이거 김혜리 기자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제주도 가서도 귤을 팔 사람. 그 증거로 요즘 여들 애들을 접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모린33님께서 선우 하나 언니들 파주에 살면서 책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파토로입니다. 여들톡 듣다가 무심히 복가치다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 검색해봤는데 표준어더라고요. 저는 찾아봤었어요. 그래요. 멋진 우리말 복가치다는 부정형으로 잘 활용하여 써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하는 선배 책상 위에다 따뜻한 디카프 워크룸 커피와 함께 선배님 너무 복가치지 마세요 라는 쪽지 하나 살포시 올려둔다던가 하는 식으로용 호호 하셨네요. 복가치다는 표준어가 맞습니다. 네,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전문가의 확인도 해주셨네요. 하지만 톡토로는 새로운 활용형을 알고 계시겠죠? 복가치즘. No more 복가치즘입니다. 네. 호방화 톡토로님께서요. 이번 화는 ENFJ를 위한 방송입니다. 유유. 제 20대의 인생책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며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그 강박감이 처음으로 깨졌었는데요. 이렇게 NFJ 모범상이신 수 선배님 얘기와 함께 들으니 너무 몰입이 되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의식해서 그러지 않아야지 해도 쉽지가 않은데요. 황선우 작가님이 말씀하신 나라서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모두에게 잘해주는 것 중 하나라는 걸 알면 좀 그렇다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선택과 집중 모드에서 벗어날 때마다 다시 들으며 각성하러 오겠습니다. 엠프제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있었군요. 그러게요. 자기도 이게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인프피드를 위해서 콰이어트가 그렇게 인생책이라고 하더니 엠프제님들은 미움받을 용기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본인의 MBTI가 ENFJ인 분들은 미움받을 용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대전 참수리 톡토로님께서 이번 화에서 해주신 말씀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는 언제나 제가 나쁜 선택만 하고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더 나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는 그것들을 저의 선택과 비교해보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제가 한 나쁜 선택들을 수습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가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나쁜 선택을 수습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기 위한 발버둥을 치며 살아온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선택을 한 과거의 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현재 제가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만이 과거의 저를 미워하지 않고 미래의 저에게 미안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깨달은 저도 참 저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저도 전데요. 아침에 아르바이트 출근길에 항상 여들톡을 듣습니다. 여들톡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출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출근길이 설레고 즐거워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20대 중반에 이런 걸 깨달았다면 빨라도 한참 빠른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저희 20대 중반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천둥 벌거숭이었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는 오렌지 토로입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을 다녀오게 되면서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미션이 있었답니다. 바로 그동안 그림에 떡이기만 하던 여둘 빛과 여둘 애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는 것.
사실 이번 방문 동안 예기치 못하게 속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도 여둘픽과 여둘 애들을 향한 저의 열정은 막을 수가 없었다지요.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요즘 아침에 세수를 한 후 일리윤 선블럭 로션을 바르고 일상기술연구소에서 산 티셔츠를 입고 일하다가 피곤해지면 글루콤 한 병을 마시고 쌀쌀한 저녁이 되면 러브피코 배워머로 몸을 데핀답니다. 미국 톡토로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에서 돌아올 때면 뭔가 아쉽고 불안한 마음에 물건들을 엄청 쟁여오게 됩니다. 저는 글루콤을 쟁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20만 원 플렉스를 하고 약사님께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답니다. 그 외에도 채소 마스터 클래스 요리 수업도 들었고 두 작가님과 이현수 작가님의 책도 샀고 파티쉐리 소재의 파운드 케이크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구매까지는 성공했는데 발송이 제가 떠난 뒤에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차마 파운드 케이크 먹고 가기 위해서 출국을 미루지는 못하고 그냥 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걸로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제가 대장에서 용종을 떼게 되면서 출국을 미루게 됐지 뭐예요. 용종을 떼면 비행기를 바로 타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발의 차로 파티쉐리 소재의 파운드 케이크까지 먹고 왔습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맛이었어요. 매일매일 먹고 싶은 그런 맛. 아직도 그 진한 버터 맛과 촉촉한 말린 과일 맛이 입안에서 맴도네요. 맥스 이어플러그와 루미큐브는 미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서 이제 사려고요. 여두레드에 등장했던 많은 음식들과 음료들도 먹어보고 싶었지만 한국에서 가보고 싶었던 식당 투어를 하느라 거기까지는 정복을 못했네요. 근데 우연히도 하나 작가님 생일에 가셨던 소격동 식당을 저도 다녀왔답니다. 거기는 두 분이 다녀오셨다는 걸 알기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갔던 날은 손님들이 아버지와 아드님, 어머니와 따님, 그리고 저와 부모님이어서 매우 가족애가 넘치는 훈훈한 분위기였답니다. 여둘톡을 귀로 듣는 것만도 충분히 즐거운 일이지만 특히 성격과 말이 급한 저는 두 분의 그 차분한 말투가 그저 신기하고 부럽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여둘 세계관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오니 매우 행복합니다. 다음번 한국 방문해서 여둘 세계관 2탄을 경험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나네요. 여둘톡은 다른 팟캐스트들과 다르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를 안 알려주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미국이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둘톡 새로운 에피소드를 확인하는 일이 꼭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선물을 뜯는 기분이기 때문이에요. 매주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기쁨을 주시는 두 작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와, 오렌지 토로님의 이 메일이 저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너무 즐거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산타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와. 그리고 이 오렌지 토로님이 묘사해 주신 여러 여둘픽, 여둘애드 제품들로 이루어진 오렌지 토로님의 하루가 마치 이영애 씨, 전지현 씨가 한창 광고 모델을 많이 할 때 광고 모델의 하루 구성한 그런 기사가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같지 엘라스틴 않나요? 샴푸로 머리 감고 그렇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대장에서 용종을 떼게 된 거는 참 큰 일을 겪으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바로 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파티세리 소재의 파운드 케이크까지 먹고 왔답니다. 이분 긍정왕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는 다른 팟캐스트들과 다르게 다음 에피소드 주제를 안 알려주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셨잖아요. 저희가 안 알려드리는 것은 고도의 전략 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녹음할 때까지는 다음 주제 같은 게 정해질 여력이 없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닥쳐서야 이번엔 뭐 하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희 둘 다 P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영전 톡토로입니다. 지난 여름 영화의 전당 빅토리노트 북토크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제가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작가님들을 뵈어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답니다. 그날 북토크를 마치고 책에 사인을 받으며 빵과 함께 편지를 전달했는데 여둘톡에 메일을 쓰는 것은 처음이네요. 이번 주 선택과 집중 편을 듣고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 반려인과 함께 한 달간 이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멀리 남미까지 왔으니 더 많은 곳을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만 이 도시에 거점을 두고 생활하면서 가끔씩 주변을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큰 공원들이 많아서 산책하기가 좋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끊이지 않아 즐길 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이민자들의 나라라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아르메니아 식당에 가서 진한 후무스에 만티, 튀르크계의 만두류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또 먹어보았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도 요가원에 등록해 요가 수련을 하면서 은미채를 챙기는 건강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3분의 2를 보내는 지금 선택과 집중 편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잘 덜어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과수 폭포를 보기 위해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짧은 여행을 하는 동안 저와 반려인은 무더운 날씨와 비행기 지연 등을 겪으며 적지 않게 지쳤습니다. 배를 타고 우루과이 당일 여행을 갈 때도 하루에 4번 세관 심사가 저희의 혼을 쏙 빼놓았죠.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와서는 남쪽 끝 빙하를 보러 가려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대신 집에서 가까운 수목원을 산책하고 함께 맛대차를 마시고 단골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는 수평 자세로 누워서 떠가는 구름도 보고요. 이곳의 하늘은 정말 아르헨티나 국기 색깔이에요. 높은 건물이 없어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좋습니다. 집 앞 가게에서 제철 과일과 1kg에 5,0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것도 소소한 행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어서 바쁘게 도시 이동을 하는 여행을 했다면 누리지 못했을 것들인 것 같아요. 여드레드에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저는 출국 전날까지 일을 했는데요. 남반구의 여름을 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 일을 마무리하기 바빴습니다. 여름 옷이야 옷장을 찾아보면 있겠지 했던 안일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짐을 싸려고 보니 여행 가방에 넣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라 여름 옷을 어디서 살 수 있나 생각하다가 갑자기 일상기술연구소가 생각났습니다. 가디건과 탑을 급하게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했고 화요일에 옷을 받아 수요일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저는 P입니다. 정확히는 INFP.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요긴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옷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예뻐서 사진도 잘 나옵니다. 사진도 첨부해 주셨어요. 급박한 선택의 순간에 고민을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토로 커뮤니티 이야기도 잠깐 하고 싶습니다. 부산 톡토로 분들과 종종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참여한 마지막 모임은 저의 반려인이 운영하는 빵집인 제이사워도우에서 했던 브런치 모임이었습니다. 그날은 휴가 떠나기 전 마지막 영업일이었어요. 가게에 있는 6인용 테이블에 도란도란 앉아서 톡토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 가게에 초대를 하는 게 맞을까 걱정도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카운터를 보시는 시어머니께서 다들 교양 있는 분들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행 초반에 시차 적응이 다 안 됐을 땐 부산 단톡방에서 대화를 하며 새벽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두 직업도 나이도 다르지만 늘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을 알게 되어 기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신년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요가를 하러 가면서 겨울 한담을 들었던 순간도 이 여행의 일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둘톡이 있어서 저의 여행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저도 곧 한국에 돌아가면 난방비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작가님 두 분 모두 춥지만 마음 따뜻한 한 주 보내세요. 영전 톡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아,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정말 하늘색이 아르헨티나 국기 하늘색이라는 게 뭔지 알겠네요. 제가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달 살이를 해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 하늘을 보니까 참 너무 반갑고 저도 영전 톡토로님처럼 보냈어요. 거기에서 그 드넓은 나라를 너무 바쁘게 훑듯이 지나가는 분들,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휴가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그 먼 곳까지 가서
최대한 좀 길게 느긋하게 있을 수 있다면은 정말 그곳에 나를 푹 담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더 그 나라의 정수에 더 근접하는데 있다 오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공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다이빙에 빠져서 사시는 푸토로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에 톡토로가 되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지 그동안의 감사의 메일을 전하고 싶었는데 미루다 이번 선택과 집중 편을 듣고 퇴근하자마자 메일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인생에서 주기적으로 사춘기를 겪어오는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요동이 크고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조금씩 나를 인정하고 단단해지게 된 것이 여둘톡을 만나고 나서 시작됐어요. 평소 시사 경제 팟캐스트를 자주 듣던 제가 우연히 둘러보기에 들어가 여둘톡을 만났고 그 뒤로 저희 드라이브 메이트가 되어주었죠. 작가님들의 생각을 전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도 같이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 같은 소통이 참 신선했어요. 매주 생각거리들이 저에게 주어졌고 평소에 고민만 하던 것들이 점차 정리가 되면서 나에 대해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요즘도 한참 직장과 취미생활 사이에서 혼란이 생겼고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나 내가 잘못하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또 사춘기가 찾아왔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장 힘들었던 날 퇴근하는 길에 만난 여둘톡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게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던 주제가 매주 화요일에 올라오는 이 소름 돋는 타이밍은 뭘까요? 사랑합니다. 작가님들께서 말해주신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의 모습,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충돌이 일어날 때는 큰 스트레스가 다가오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안에서 저 나름대로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때에는 저 스스로를 통제하고 억압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다움을 찾고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까맣게 잊고 살아가다 보니 또 사춘기가 왔던 것이고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때에 작가님들의 선택과 집중 대화를 들어보면서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고 덕분에 저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 감사함에 마음을 담아 이메일을 보냅니다. 매주 화요일을 기다리며 마음의 안정이 더 필요한 때에는 앞선 회차를 다시 돌려 듣습니다.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그러면서 노트에 그림 그리신 거를 첨부해 주셨는데 선우 씨가 선물 받은 리코더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과 제가 쥐꼬리 명당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너무 잘 그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선글라스를 아주 멋지게 끼고 있네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양손에 떡을 쥐는 게 아니라 한 손을 놓기도 하는 그런 용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저글링을 하듯이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이 중에 뭐를 잡고 뭐를 놔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여둘톡 20화 죽음이 삶을 찾아올 때 편의 사연을 보낸 대전 생불 독수리 톡토로예요. 죽음이 삶을 찾아올 때에서 제일 처음에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풍경에 대해서 메일을 써주신 대전 생불 독수리 톡토로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 작가님께 기쁜 마음으로 지적당할 것을 알고 얘기 드리지만 계속 팟캐스트를 듣는 게 한 회차씩 밀려서 댓글 부대에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지적당할 것을. 아들들과 남편이 모두 일찍 잠드는 기적이 일어나 갑자기 세상만사에 감사함이 들다가 얼른 편지를 보냅니다. 둘째는 셋돌까지 내가 키운다는 결심을 하고 왕땡깡 시기가 찾아와 저는 살아있는 부처 생불에서 중생보다 못한 나약한 애미로 전락했어요. 하루에도 감정은 기복이 심했고 이 부분은 따옴표를 써주셨습니다. 물론 뒤돌아보니 행복했지만 성인의 대화,
어른의 대화 소리에 갈증이 심하던 3년간의 육아 동안 늘 편안한 목소리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작가님들이 계셔서 아이를 조금은 사람으로 키워 드디어 사회에 내보냈습니다. 사회라니 거창하지만 실은 어린이집이죠. 드디어 저에게도 5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야토! 한 해를 돌아보며 작가님들의 말씀이 제 삶에 큰 변환점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첫째 육아일기를 둘째와 더불어 다시 쓰고 있고요. 부산 여행편을 듣고 7월에 부산에 대중교통으로만 여행을 다녀와 아이들에게 너무 행복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 기억으로 또 겨울에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추천해 주신 영화와 드라마 등등 모든 컨텐츠들을 즐기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3년 만에 무려 영화관에서 슬램덩크를 보고 왔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는 공부편을 듣고 저는 무슨 공부를 하지 고민하다 저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했어요. 늘 내가 맞닥뜨린 시기를 열심히만 살았지 무엇을 좋아하고 편안해하는지 힘들어하는지 육아를 하며 좀 더 원초적으로 느꼈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며 가슴이 답답할 때 늘 서점과 도서관을 가고 싶어 했어요.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어린이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금전적인 보상 없이 배우고 아이만 키우다가 내가 무언가 쓸모있는 일을 한다는 그 자체를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언니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편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는 깨달았죠. 이건 계시다. 용기를 내어 숭이여대 문헌정보학과에 23년 신입생으로 다시 학부생이 되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하나 작가님과 선우 작가님의 팟캐스트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더 부자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36살 지금의 나이에 늘 흔들리기에 부록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마흔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고요. 늘 진심으로 멀리서 응원하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편을 듣고 저에게 추천하시고 싶다며 요가 니드라라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대전 생불 독수리 톡토로님께서는 유튜브에서 요가소년님의 요가 니드라를 듣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이 들 때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가 봐요. 네. 저도 한번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36살 나이에 저희 여들톡을 듣고 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23년 신입생으로 들어가셨다니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멋있습니다. 대전 생불 독수리 톡토로님. 정말 10분의 시간도 안 나다가 5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나 봐요. 완전 부자죠. 특히나 이번 편의 메일을 읽으면서 여들픽 제품을 잘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들톡을 듣고 어떤 계기로 마음을 정리했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이런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참 좋기도 하고 이것을 또 상세하게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저희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깊이 파고들어 있네요. 뿌듯한데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왜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잡지 창간한 거 알죠? 오 매거진이요? 네. 저희도 여드통 매거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제목은? 글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도 잘하고 물건도 되게 잘 팔잖아요. 책도 잘 팔고 물건도 진짜 잘 팔죠. 네. 저희도 팔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이 채워졌네. 잡지 지면으로도 한 권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약간 진짜 옛날에 그 홈쇼핑 카탈로그 북처럼. 그런 거 너무 재밌겠다. 네, 하나씩 중간에 등장해서 막 이런 거 손가락 막 이렇게 세우고 뿅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막 080 번호 크게 적혀 있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들톡 45화 주제는 Let's get physical. 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들톡이 있고 여들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미리 알려드리지 않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